네, 안녕하세요. 건강 MC 박혜연입니다. 남성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비뇨기 질환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요, 성기능 장애도 꼽을 수 있고요. 또 전립선 질환도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하고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이 중장년 남성분들이 이 질환을 겪고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년 남성분들의 이 대표적인 고민, 비뇨기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의 소개해 드릴게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질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중장년 남성분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꼭 중장년 남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립선은 원래 20g 정도가 정상 크기인데 50세 전후로 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나 호르몬,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유병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질환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은 기본적으로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해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위치하여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나 호르몬,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면 요도를 누르고 압박하여서 세뇨감이라든지 잔뇨감, 빈뇨감 같은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증상 부분에 있어서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것들도 있나요?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예.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중간에 끊어지는 세뇨감이나 양뇨감을 호소할 수 있고요. 소변 배출할 때 아랫배에 힘을 줘야 나오는 배뇨지연, 주저뇨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봐도 덜 본 듯한 느낌이 드는 잔뇨감, 빈뇨감을 호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 절박뇨라든지 급박성 요실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야간뇨 증상도 전립선 비대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5개 증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면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자가 진단도 할 수 있나요? 일단 1개 이상의 증상이 생기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하여 비뇨기과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인터넷에 전립선 자가증상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전립선 비대증에 의심이 가득하다면 병원을 방문하여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병원을 방문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피검사를 채취를 해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전립선 피수치가 4 이상이 넘어가면 전립선암을 의심하여 전립선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피수치가 4 이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속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요속 검사를 통해서 한 번 소변 볼 때 소변량이 얼마인지, 소변 보는 패턴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소변의 색이나 속도가 얼마큼 강하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 잔유량이 얼마큼 남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전립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가 몇 g이고 전립선 내부의 종양이나 낭종, 석회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방광 내시경 검사인데요.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요도가 협착이 있다거나 아니면 방광 내에 종양이나 결석, 다른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이제 받았다면 치료를 또 해야 하잖아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초기에는 일단 약물요법부터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이 되면 처음에는 일단 약물요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효과가 약해서 수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증이나 시야흐림, 성욕감퇴나 발기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복용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약물요법에 효과가 없거나 차도가 없으면 다음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수술요법입니다. 수술요법은 레이저나 또는 전기를 통해서 전립선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요실금, 발기부전, 요도 협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에 상의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에는 소량의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입원을 하루에서 3일 이상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처음에 배뇨 시 자결감이나 불편감, 통증, 혈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시술요법입니다. 좁아진 전립선 요도 부분을 녹지 않는 실인 이식형 결찰서로 묶어줘서 요도를 넓혀줌으로써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소 마취로 시술이 가능하고요. 불안감이 있는 분한테는 수면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에서 보였었던 출혈이라든지 역행성 사정, 발기부전, 요실금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전립선 결찰술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5분에서 10분 내로 시술이 종료된다는 점이 또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후에 당일 입원 및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요. 시술하고 난 후에도 통증이나 불편감이나 혈뇨 같은 부작용이 수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 치료다. 이러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자, 전립선 결찰술 시술 과연 어떤 시술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요도를 따라서 내시경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요도가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요. 우측 전립선 옆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식형 결찰사가 우측 전립선 옆에 삽입이 되어 이식이 됩니다. 이식이 이루어지고 되면은 좁아진 요도가 확장되고 개통이 되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대칭적으로 좌측 전립선 옆에도 똑같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식형 결찰사가 좌측 옆에 삽입이 되면서 좁아진 요도가 넓게 개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과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좁아진 요도가 넓게 개통이 되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립선 결찰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잠시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전립선 결찰술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간단한 시술로서 국소마취로 5분에서 10분 내외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환자가 시술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위내시경 하듯이 수면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 시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그다음에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제 수술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에서 보였었던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발기부전, 요실금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것은 수술이 아니고 또한 전신마취도 필요 없고 척추마취도 필요 없기 때문에 나이가 고령이거나 또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심근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한테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시술은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전립선의 정상 크기는 20g에서 25g 내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30g, 40g, 50g 환자한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립선의 크기가 80g이 넘어가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0g 이상의 너무나 큰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금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치료가 너무 늦어지거나 방치가 돼서 방광의 육주화 현상이 너무 진행돼서 방광 용적이 너무 작아진 경우에도
전립선 결찰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시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시술법이지만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영상 보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보죠. 영상을 보시면 요도를 따라서 내시경기가 쭉 들어가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하여 요도가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좁아진 요도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측 전립선 옆에 이식형 결찰사가 발사되면서 삽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식된 결찰소로 인하여 좁아진 요도가 넓어짐으로써 개통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좌측 옆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식형 결찰사가 전립선 옆에 삽입이 되어 이식이 이루어지면서 좁아진 요도가 개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 전과 시술 후를 비교해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좁아진 요도가 개통이 되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치료법을 보면은 사실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고 또 합병증을 유발하진 않을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립선 결찰술은 전립선을 깎아내거나 절제한다거나 태우거나 하는 수술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발기부전, 요실금, 요도협착 같은 큰 부작용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어떤 불편감이나 자극 증상, 피가 조금 비친다거나 이런 부작용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런 부작용도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가장 좋은 치료는 사실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립선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요. 카페인이나 술 같은 음료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은 방광에 좋지가 않고요. 두세 시간 동안 이제 자세 변화를 통해서 전립선이나 골반 주위에 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한 골반 근육을 꾸준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스쿼트나 조깅 같은 것을 하시면 요실금이라든지 야간요, 급박요 등의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알아볼 게 또 남성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이 발기부전인 것 같습니다. 중년 남성 중에 절반 정도가요, 이 발기부전으로 또 고생을 하고 있고 고민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발기부전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발기부전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 성인병, 전립선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성기류 유입이 되어야 되는 혈액순환의 장애를 유발하여 발기의 지속시간, 강직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30% 이상의 유병률을 갖고 있고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기부전의 원인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뭘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발기부전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시민성 발기부전과 기질성 발기부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성 발기부전은 우울증, 심리적 불안감, 자신감 상실, 파트너에 대한 강박관념 등으로 생기게 되고요. 기질성 발기부전은 혈관이나 신경계통의 이상, 비뇨생식기계의 이상, 호르몬, 전립선 및 척추신경 손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원인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흡연, 음주, 비만, 노화 같은 기타 성인병에 의해서도 발기부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감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겠죠? 예, 맞습니다. 발기부전의 치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물요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외 충격파로 음경에다가 물리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요법이 있고, 음경 해면체 내 자가주사요법, 그 다음에 마지막 확실하고 마지막 방법인 보형물 삽입술의 수술요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약물 치료부터 수술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먹는 약이 좀 다양하게 또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의사의 이런 처방 전환 없이도 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처방전 없이 복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인터넷에 구매를 한다거나 해서 임의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약은 이제 정품 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 홍조라든지 코피가 난다거나 또는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용량이 지나치면서 생기는 발기가 지속되면서 음경 해면체가 괴사가 유발되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 번째로 또 무서운 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갑작스러운 돌연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요법은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처방 아래 복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요. 또 처방받은 약을 꼭 드셔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근데 약물 치료를 할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내성 문제도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치료가 좀 힘들다. 어떤 치료법을 또 고려해 볼까요? 약물요법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내성 문제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체외충격파 물리치료요법입니다. 작동 원리는 음경 안에 미세한 자극을 주어서 새로운 혈관과 신경을 생성시켜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발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하고 쉽고 안전한 방법이나 수술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고려하다가 안 되면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로 넘어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좀 미미하고 또 수술하자니 또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음경 해면체 내 자가주사 요법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볼펜 크기의 주사기를 본인이 휴대하고 다니다가 성관계가 필요하기 전에 직전에 5분에서 10분 전에 음경 해면체의 2시 방향 또는 10시 방향에 직접 주입을 하여 인위적으로 발기를 유발시켜주는 치료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주사 요법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소에만 작용을 하고 약물요법에서 보였었던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주사를 하고 나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약물요법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한테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에 멍이 들 수가 있고 혈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잦은 주사 치료는 이제 음경 해면체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음경이 휘는 현상인 음경망곡증이 생기거나 또는 내성이 생기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료 방법들을 해봤는데도 안 되면 이제 수술까지 넘어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주사요법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다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불응성, 난치성 발기부전 환자한테는 수술요법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요법에는 이제 굴곡형 보형물 삽입술과 세조각 자가팽창형 보형물 삽입술 같은 수술요법으로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들을 봤을 때 생김새가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런 삽입하는 보형물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치료 방법도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예. 수술요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조각 굴곡형 보형물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세조각 자가팽창형 보형물 수술입니다. 첫 번째 두조각 굴곡형 보형물 수술은 음경 해면체에 두 조각의 실린더를 삽입을 하여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조작법이 쉽고 세조각 자가팽창형 보형물 수술법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길이가 짧아지거나 굵기가 가늘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조각 자가팽창형 보형물에 비해서 모양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됩니다. 세조각 자가팽창형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펌프, 저장고로 구성된 보형물을 각각 해면체와 음낭, 아랫배에 삽입하여 발기 및 이완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세조각 자가팽창형 보형물의 특징은 자연 발기 상태와 가장 유사하고 흡사한 수술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직도 면에서 매우 우수하고요. 반영구적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 및 체크사항으로는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의료진이 직접 집도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술을 받기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가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새 같은 시기에는 의료장비 업체나 또는 대표 원장이 아닌 부원장인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은 수술 전에 확인하시고 수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게 마취 부분하고 또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입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또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수술 마취 방법은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불안감이 있거나 부담감을 떨쳐내기가 힘드시면은 위대장 내시경 하듯이 수면으로도 시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시술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집도의가 집도를 하게 되면 30분 내외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입원이 필요가 없고요. 하고 나서 바로 집으로 귀가하셨다가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 발기와 흡사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팽창형 보형물 같은 경우는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음낭 내에 있는 펌프가 있습니다. 음낭 내에 있는 펌프를 성관계 전에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고 내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자동으로 음경 해면체에 생리식염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직도가 거의 100%에 가깝게 강직도가 유지가 됩니다. 충분한 성관계를 하고 난 뒤에는 다시 음낭 내에 있는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음경 해면체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다시 저장고 내로 재유입이 되면서 발기가 종료되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 방법을 들었을 때 생각보다는 한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하니까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은데 수술 후에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겠죠? 수술 후에는 이제 반드시 주의사항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 달 정도는 술이랑 과격한 운동을 좀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땀, 균이 안 들어가게 위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연장될 수 있겠고요.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불응성, 난치성 발기부전 환자의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형물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의가 직접 집도를 하고요. 적합한 시설을 갖고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면 감염률은 한 1에서 2% 정도, 재수술 비율은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굴곡형 보형물 수술이라든지 세조각 자가팽창형 보형물 수술은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 체충격파 물리치료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난치성 발기부전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다시 한 보형물 삽입한 것을 다시 제거한다 해도 다시 예전처럼 자연 발기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에는 집도의와 상의를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어떤가요?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멍자국이 좀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물감이라든지 통증,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불편감이라든지 이물감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한 달 정도는 염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술이나 운동 같은 술을 금지해 주셔야 되고 과격한 운동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예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예방할까요? 발기부전의 예방법으로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일단 규칙적인 운동과 그다음에 야채나 과일 같은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과음이나 지나치는 흡연은 당연히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미리미리 해서 발기부전을 미리 예방해 주셔야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같은 성인병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받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방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기를 내서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두 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또 무엇보다 예방도 중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